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30일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은 휴장이고요. 이제 연말 마지막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 3분기 재무제표였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지만 내년 2월 정도, 3월 정도에 사업 보고서가 뜨면서 그때 이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컨센서스 정도 보고 예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뭐 그 4분기를 제외하고 이제 3분기까지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3분기까지 보았을 때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년 재무 개선이 어떻게 이제 개선이 되어 왔고 뭐 재무가 개선되고 이제 신용도가 올라간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다가오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좋아진다는 소식만 듣고 좀 이제 좋겠거니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내가 이제 재무제표를 띄워서 기업에 대한 재무를 분석을 하는 그 힘을 기르면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굳이 제가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종목들 이 분기 보고서 그 다음에 사업 보고서 뭐 이런 거 들어가서 분석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이 항목을 살펴보고 그 항목에 대한 뜻, 그 다음에 그 항목에 대한 대응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회계 쪽 이 전문가도 아니고요. 일단은 뭐 이 최선을 다해서 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짧은 지식이지만 그 짧은 만큼 일단 알려드리고 추가로 제가 또 이해를 하는 한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자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큰 테마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라고 하는 그런 큰 테마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자산과 부채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자산 중에서는 유동자산이라고 해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도 마찬가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라는 큰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위로 가서 유동 자산부터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의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유동 자산은 고정 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1년 이내에 환금할 수 있는 자산 또는 전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내가 이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빠르게 자산화, 그러니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하나씩 항목이 있는데 그걸 제가 숫자로 매겨서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동성 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란 단기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투자해 현금과 거의 비슷한 환금성을 갖는 자산이다. 그러니까 현금 딱 현금이 아니고 현금과 비슷한 환금성을 갖는 자산이다. 현금과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표랑 뭐 통화 대용증권, 당좌 예금, 보통 예금 등이 있습니다. 거의 뭐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단기 금융 상품입니다. 이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 상품으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 그래서 금융 상품이 이제 만기가 도래하니까 현금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그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상품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매출 채권입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좀 어려운데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수익 창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다. 즉 매출 채권이란 당해 기업의 사업 목적을 위한 경상적 영업 활동인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과 같은 관련된 그런 신용 채권이다. 그래서 외상 매출과 받을 어음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 그 뭐 재화라든지 뭐 그런 판매 기자재라든지 사람 인력을 제공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공사 대금을 받을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외상에 대한 받을 돈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 이제 미수금이고요. 일상적 판매 대상인 상품, 제품의 이외의 자산을 매각했을 때 그 대금 중 미수된 금액, 그러니까 이미 이제 매각이 완료되었는데 매각 대금을 매각하자마자 100% 다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단기적으로 받는 과정에 있다라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청구 공사입니다. 이것도 이제 좀 어려운데요. 이미 완료한 공사 작업에 대한 대금 청구를 아직 하지 않은 금액, 공사 진행률이 빨라서 적게 받는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번째 라인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청구 공사라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EPC, 특히 이제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관리를 하는 그런 전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대금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선급금, 뭐 중도금, 그다음에 잔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비용을 처리를 하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 공사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뭐 계획보다 진행률이 얼마나 된다, 공정률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뭐 이 분양, 아파트 분양하실 때 보면 현재 아파트 공정률이 얼마다, 아파트 건설 비율이 얼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가 발주를 낸 이 공사를 발주를 낸 그 고객이 있을 거고, 그 공사를 받아서 이제 수행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을 텐데, 고객 입장에서의 그 공정률과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입장에서의 공정률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이 돈, 대금이 지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1월에 착공을 들어가서 10월에 이제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6월에 그 공정률을 계산해 보니까 단순히 그냥 아마 10월 달 나눠서 고객은 이제 예상을 했을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공사가 더 진행이 되었습니다. 6월 달 가보니까 사실 8월 달 것까지 다 진행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이제 대금을 빨리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공사를 더 빨리 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미청구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을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미청구 공사가 많을수록 지금 일을 빨리 한 프로젝트가 많다, 빠르게 진행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잔금을 받을 만한 그런 공사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이제 100% 다 완료가 되었는데 아직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공사들도 있는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미청구 공사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청구 공사가 사실 세분화되어서 각각 이제 어떤 경우인지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마냥 이 미청구 공사에 대한 이 금액이 너무 높으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급금. 이 선급금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선급금, 그 다음에 중도금, 그리고 이제 잔금, 이렇게 이제 나뉜다라고 했고요. 매입처에서 상품, 원재료의 매입을 위하여 제품의 외주 가공을 위해서 선급한 금액. 그러니까 먼저 공사의 재료를 발주내기 위한 금액을 먼저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사를 진행할 때 이 선급금을 우선으로 받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금성 자산이 많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많은 부분이 아마 이 선급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료를 발주내고 나면 남는 유동현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급 비용입니다. 이미 비용으로 지출이 완료가 되었는데 단기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차기로 이월해야 되는 비용이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지출 비용에 해당되는데요. 차기로 이제 이동되기 때문에 사실 수익으로 그냥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급 비용이 뭐 그리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단기 대여금이고요. 대여금 가운데 결산일로부터 기산해서 1년 이내 입금이 기한이 도래하는 거. 그래서 대여금을 빌려줬는데 내가 이제 받을 그런 돈이다. 대출금이다. 그러니까 사실 두산에너빌리티가 빌려준 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파생 상품 평가 자산, 확정 계약 자산, 유동 재고 자산, 기타 유동 자산, 매각 예정 자산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자산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뭐 파생 상품에 대한 그런 자산이 있고 그 회사에서 뭐 이 기계가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구매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완전히 뭐 회사 내에 자리를 잡았다면 그런 이제 확정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 재고도 있고요. 내가 사놨는데 그걸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재고들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매각 예정도 그 매각 자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유동 자산 중에서는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미청구 공사 이 세 가지 정도가 그리고 선급금 정도, 네, 이렇게가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 유동 자산이다. 실제로는 선급금 정도는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 수익으로 치는 것이 의미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냥 이 장부상의 수익으로 잡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익을 벌어들이는 그 자산은 매출 채권과 미청구 공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유동 부채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유동 자산과 마찬가지로 부채 개념으로 유동입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채무입니다. 저건 이제 1년 이내에 현금성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보면 되고, 이건 이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채무이기 때문에 유동 부채가 이제 클수록 1년 이내에 압박받는 그런 부채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입 채무가 먼저 1번입니다.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 매입금과 자금 어업 등, 지급 어음 등 재고 자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 그러니까 외상에서 그냥 매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단기 차입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대차 대조표의 작성일을 기산일로 하여서 변제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 이것도 마찬가지 차입금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한 3년 동안 고통받던 이 유동부채였고요. 단기 차입금이 계속 이제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이 차입금들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상환할 그 힘이 안 돼서 이 산업은행에 대한 힘을 빌렸죠. 그래서 3조 자구안을 통해서 단기 차입금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 요즘 태형건설 PF인가요? 네, 그것도 사실 그거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지만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금액을 갚지 못해서 발생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 차입금 1년 이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갚지 못하면 그 상황과 동일한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미지급금입니다. 과거의 계약을 수행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지급 의무, 그리고 상품, 제품 이외의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 특별부가세,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의 미지급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미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 특별부가세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 미지급금, 일단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입니다. 선수금은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하거나 공사를 완성하기 이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한 금액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되는 그 공정률에 대한 돈 대비해서 많이 받은, 미리 먼저 받은 돈,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금도 받으면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공사로 다 보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 부채로 잡은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부채로 잡혀 있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나쁘지 않은 부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미리 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
초과 청구공사 원가 산정 시 투입된 비율에서 수익 금액 청구 시 진행 대비 청구 금액과 비교하여 많은 금액, 공사 진행률이 늦어서 많이 받는 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1월에서 10월까지 공사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6월에서 딱 집계를 했을 때 아까 고객이 요청한 1월에서 6월까지의 공정률보다 두산 에너빌리티 공정률이 더 높으면 아까 뭐였죠? 위에 이 자산이 미청구 공사가 되고요. 근데 그 계획 대비해서 자산이 늦으면 공정 진행률이 늦으면 초과 청구 공사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두 개가 이제 대비되는 상황인데요. 초과 청구 공사 금액이 많을수록 이 공정 진행률이 좀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이후에는 뭐 발주된 그런 품목들이 최근에 이제 뭐 이 그런 주요 파트들, 그죠? 기자재에 들어가는 그런 파트들이 이 납기가 늦어지면 밀리거나 뭐 늦어지면 어쩔 수 없이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제네시스를 사려고 하는데 한 1년 전인가 2년 전까지는 2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무슨 차가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했을 겁니다. 그게 자동차를 뭐 외형을 만들고 이러는 게 늦어진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주요 부품들, 네, 그런 반도체 부품들이 늦어져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과 청구 공사도 아마 그렇게 이 어떤 파트들, 뭐 납기 지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초과 청구 공사가 많을수록 사실 이 공사가 다 딜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그런 것들은 아니죠. 그래도 뭐 완전히 부채로 잡기에는 조금 애매한 뭐 그런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부상의 그런 부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금도 뭐 거래와 관련해서 임시로 보관하는 자금. 그래서 예수금은 그냥 나가야 되는 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지급 비용은 정한 계약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계속적인 역무를 받고 있을 경우 결산일 현재로 아직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금액이다. 그래서 뭐 말이 어려운데요. 뭐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금과 비슷한 성격의 돈이다. 단기 법인세 부채는 법인세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유동성 장기 부채가 있습니다. 요거는 장기 부채긴 하지만 유동성 성격을 띈다. 그래서 장기 부채는 원래 1년 이상의 그런 상환 기간이 있는 그런 장기간의 부채인데요. 근데 유동성이라는 말이 붙음으로써 1년 이내에 상환될 부채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채, 장기금융기관 차입금 및 그다음에 기타 장기 차입금 등의 고정 부채 중에 1년 내에 상환되는 부채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단기 차입금의 성격을 띠는 그런 부채가 된다. 장기 차입금 중에,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 전체 부채 중에 정말 이 기업의 부채를 보겠다. 장부상의 부채가 아니라 찐 부채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 단기 차입금과 유동성 장기 부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장기 부채는 이 유동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유동이라는 것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로 이제 장기 부채는 위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장기 부채가 너무 많은 것도 좋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은 1년 이내에 그죠? 유동 이 자산과 유동 부채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 리스 부채, 확정 계약 부채, 파생 상품 평가 부채, 요거는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요. 충당 부채는 지출 시기 또는 뭐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다. 그래서 아직까지 얼마가 나가야 되는지 언제 나가야 되는지 뭐 알 수 없는 그런 부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기타 유동 부채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중에 유동성 장기 부채, 요 두 개를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과 청구 공사와 선수금 정도는 이제 공사 관련된 미지급금도 뭐 요거는 됐고요. 4번, 5번 정도를 공사 진행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현금성 자산과
그 다음에 단기 금융 상품이 이제 진짜 기업이 보유한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급금, 네, 요거는 이제 공사 관련해서 미리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정말로 자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단기 대여금 정도. 근데 사실상 이제 매출 채권과 뭐 미수금, 미청구공사 요 정도. 네. 3번, 5번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진행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다 이해를 하고 살펴보기에는 좀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좀 이 정의를 살펴보고 그 재무제표를 직접 들여다봐서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저렇게 다 정의를 살펴봤고 이제 실제 3분기 올해 3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유동자산 1년 내에 자산으로 바뀔 수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자산들 4조 많죠. 네. 근데 이제 그 아래에는 현금성 자산이 4,700억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단기 금융 상품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매출 채권이 8천억 정도 빌려주고 아직 받지 않은 거. 그다음에 미수금은 네, 그냥 넘어가고 미청구공사 1조가 있죠. 그래서 공사를 지금 빠르게 진행을 해서 1조 가까이를 받아야 되거나 공사를 마무리하고 받아야 될 돈이 그렇게 합쳐가지고 1조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급금은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받았던 돈 4,700억 정도가 있고 뭐 빌려준 돈은 2천억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뭐 그 밑에는 크게 많은 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동재고 자산은 원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이 60기 말 대비해서 61기 3분기 말 비교를 했을 때 많이 증가한 비용은 현금성 자산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매출 채권, 그죠? 매출 채권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청구공사는 조금 이제 증가를 했고요. 네, 나머지는 특별하게 증가한 항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유동성 자산이 이 매출 채권과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면서 지금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금성 자산은 자 쉽게 머리에 들어오는데 매출 채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수익 창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해서 받아야 되는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출 채권이 증가함으로써 유동자산이 증가를 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동부채를 보겠습니다. 유동부채도 지금 늘었죠. 5조에서 5조 8천억으로. 뭐가 늘었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일단 매입 채무는 1조 가까이로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이 1조 2천억에서 1조 정도로 작년 대비 줄었습니다. 매입 채무도 이제 1조 2천억에서 1조로 이제 줄었고요. 둘 다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뭔가 이제 하나 특별하게 늘어야지 전체가 늘어날 텐데요. 일단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미지급금은 이제 978억이기 때문에 뭐 크게 많지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초과 청구공사가 딱 눈에 띄죠. 2조 1천억, 그 다음에 작년에는 1조 4천억입니다. 그래서 한 7천억 가까이가 여기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 부채가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부채에 대한 정말 이 장부상의 부채가 아니라 진짜 이 갚아야 되는 돈들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두 개를 보았을 때 단기 차입금은 줄었지만 유동성 장기 부채는 늘었습니다. 그럼 이제 비유동 부채, 그죠? 1년 이상의 그런 부채에서 장기 차입금을 보면 1조에서 1조 1천억에서 6천억 가까이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차입금에서 이제 유동성 장기 부채로 이제 이동을 해버린 거고요. 단기 차입금이 이제 열심히 줄었지만 여전히 장기 차입금이 아직 갚아야 될 그 금액이 좀 생기면서 이번에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유동 부채가 5조 8천억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초과 청구공사도 아까 다시 정리를 한번 볼까요? 자, 공정 진행률이 예상보다 느릴 때
이 초과 청구공사가 네,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파트가 납기가 지연이 되거나 공정 진행률이 좀 이제 예상보다 좀 느릴 때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 뭐 진행하는 공사가 많아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지금 여러 프로젝트들 중에 또 이제 집중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을 것 같고요. 꼭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체적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다 맡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두산 에너빌리티 35%, 뭐 다른 건설사 몇 %에서 또 이렇게 이 비율을 나눠서 진행하는 공사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 초과 청구 공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못해서 꼭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채로 잡히긴 했지만 사실 공사가 마무리만 잘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장부상의 부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유동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장부상의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유동 비율을 많이 보거든요. 유동 자산 대비해서 유동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유동 자산이 지금 4조 정도, 유동 부채가 5조 8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비율로 나누면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 한 70%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이제 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여전히. 그러나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은 단기 차입금이 줄었고 장기 차입금도 지금 이제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늘긴 했지만 결국에는 부채 전체로 보았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갚아야 되는 돈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현금성 자산도 4천억 가까이로 좀 이렇게 늘어난 상황이고, 매출 채권, 그죠? 실제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자금, 그죠? 실제 돈에 해당되는 매출 채권이 늘어났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분기에 대한 분기 보고서를 보았을 때는 뭐 초과 청구공사, 그런 이제 뭐 미청구공사 이런 거 제외하고 실제 두산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들, 그 다음에 실제 부채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좀 이 분석을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본이 이제 하나 남았죠. 자본은 뭐 자본금은 뭐 비슷합니다. 조금 늘었고, 자본 잉여금은 이제 줄긴 했지만 이건 이제 뭐 주식을 발행했을 때 액면가 대비 차익 그런 이 잉여금이기 때문에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익 잉여금이 이제 2천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는 1조 가까이가 손실이 났었는데 지금 이제 2천억 정도로 좀 이제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이라는 것은 이제 뭐 배당도 주고 뭐 그런 성과급도 주고 직원들 다 챙겨주고 나서 남은 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이익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꼭 우리에게 배당을 나눠준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작년 사업 보고서고요. 작년 이제 60기가 2022년, 59기가 21년, 58기가 20년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보이겠죠? 유동 자산을 보았을 때 58기 2020년에 2조 9천억입니다. 3조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방금 이제 3분기 보고서에는 4조가 되어 있었죠. 그만큼 유동 자산이 많이 늘어났고요. 뭐 현금성 자산은 이제 항상 뭐 현금이 있다가 빠졌다가 하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뭐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이 여유가 있다면 적정 수준의 현금성 자산은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 채권을 보시면 확실히 이제 계속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3,500억 정도에서 8천억 가까이로 매출 채권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그럼 미수금도 이제 좀 뭐 늘어난 것 같고, 일단은 크게는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미청구공사는 항상 1조 수준의 미청구공사가 있는 것 같고요.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 채권, 실제 이제 이 자산이 현금 자산이 늘어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유동 부채 중에서도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 단기 차입금을 보시면, 자, 2020년에는 4조였습니다. 단기 차입금만 4조. 도저히 기업이 버틸래야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3조 자구안, 유상증자, 그런 거 다 버티고 나서 이제는 단기 차입금이 1조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여전히 1조라고 한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장기 부채를 보시면 4천억에서 6천억, 그 다음에 1조 1천억으로 되긴 했지만 이것을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장기 차입금이죠. 근데 사실 장기 차입금이 이 2020년에는 좀 적었습니다. 3천억 정도였고 지금 이제 이 작년에 1조 1천억으로 증가를 했고요. 이번에 5천억으로 다시 떨어지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 장기 차입금을 실제로 이제 늘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단기 차입금을 모두 다 상환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장기 차입금을 새로 해서 또 이제 채무를 막았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작년 일이었고요. 올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기 차입금이 그 기존에 있던 장기 차입금이 이제 만기가 도래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이 유동성 장기 부채로 늘어난 것 같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부채 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보면 2조 손실이었다가 또 이제 21년도에는 1,600억이 오히려 플러스였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1조 가까이가 또 마이너스였고요. 그래서 꼭 이익잉여금이 플러스였다고 해서 그 해 분위기가 좋아서 배당을 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이 몇 년 동안 좀 쌓여야지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그 금액을 분배를 하려고 할 거고 그게 이제 배당이 될 텐데요. 올해는 이제 첫 이익잉여금이 이제 다시 발생을 했지만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한번 이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배당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재무제표를 살펴보니까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약 재무제표를 보시면 실제로 이제 저렇게 재무도 개선이 되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개별 매출액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3조 4천억밖에 되지 않았지만 2022년에는 5조 2천억까지 이렇게 높아졌고요. 영업이익이 점점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서 59기, 60기는 영업이익이 다 플러스였습니다. 그리고 58기에는 이제 순이익이 엄청나게 마이너스였지만 59기에는 플러스였고요. 60기에도 이제 마이너스로 1200억 정도가 1조 2천억 정도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요거는 실제로 이제 그때 두산밥켓에 이 장부상에 마이너스였죠. 파생 상품에 대한 손실 때문에 마이너스로 잡혔던 거였고요. 실제로는 그 플러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의 마이너스가 그 파생 상품 때문에 일어났던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1조 2천억을 실제로 손실을 봤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매출액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 영업이익도 계속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올해를 보았을 때 작년 대비해서 지금 이제 3분기까지밖에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매출액이 5조 2천억에서 지금 이제 3분기까지 벌써 올해가 4조 5천억입니다. 나머지 이 4분기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 1조 5천억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6조 이상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2,500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더 증가했고 59기 대비해서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기업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상의 손실 제외하고는 사실 이 올해도 당기순이익이 770억으로 3분기가 조금 마이너스가 잡히긴 했지만 1, 2분기가 좋았고요. 4분기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당 순이익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 괜찮아지고 있다. 특히 이렇게 고인플레이션, 그죠? 높은 물가를 계속 이어가는 그 시기에 건설사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에 이제 물가도 좀 떨어지고
금리도 좀 떨어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될 거기 때문에 그동안 꽉 막혀 있던 그런 건설사들이 좀 이제 숨통을 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수주 잔고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아까 정말 이제 부채 비율을 보았을 때 장부상 그런 금액 다 제외하면 사실상 부채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 재무제표를 하나씩 다 살펴보았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2차 전지 그 우량 기업들, 그다음에 반도체 우량 기업들 그런 기업 대비해서는 사실 재무제표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이 개선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중공업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원래 부채도 많고 좀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제 수익성도 많이 증가했고 부채도 많이 줄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에 대한 방향이 이 전체 프로젝트 대비해서 이제 기자재 쪽으로 좀 많이 선회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이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다 살펴보았고, 기업이 확실히 매년 개선되고 있으면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조금 더 확실해진다면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